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이준석 파동을 겪고 있는 여권의 권력 지형에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권의 핵심 축이었던 이른바 윤핵관 세력의 위축, 더 나아가 퇴진 기류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정권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 공무원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장 의원 못지않은 여권의 파워맨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새 비대위 출범과 함께 물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어려움에 처하자 전략적으로 일시 후퇴한 것일 뿐이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윤핵관에 실망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전환과 쇄신을 위해서 결심한 결과다,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오늘 보도본부 한라인 첫 소식은 정권 출범 넉 달도 안 돼 요동치고 있는 권력구도 얘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그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거라고. 책임 정치의 시작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입학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야 한다. 아니, 그 당원 수습은 누가 해요? 수습은 누가 해요? 네, 영상으로 정리해드린 대로 어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내각이나 이런 데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이런 선언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선언이 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자신은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라고 했고요.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언론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게 자신의 부덕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썼습니다. 이어 당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화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장 의원의 이선 후퇴 혹은 백의종군 선언은 지난해 윤석열 캠프 시절에 종합상황실장에서 물러난 뒤 이후에 그 두 번째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어제 그 선언 배경을 둘러싸고서는 지금 여러 해석들이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우선 길어지고 있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의원은 8월 초부터 거취를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석 달 만에 곤두박친 핵심 원인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핵관 그룹의 갈등이 꼽히면서 장 의원의 고심도 깊어졌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 대로 장 의원은 이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면서 캠프 운영을 주도했었죠. 윤 대통령 당선 뒤에는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또 새 정부 조각 인선과 대통령실 구성에 관여했습니다. 네, 이번 백의종군 선언은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이 장 의원이 윤 대통령이 윤핵관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총대를 맸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당시 내놨던 발언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새로운 정부 잘 만들어서 당선인을 대통령실로 모셔다 드리고 여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제가 좋은 비서실장님 한 3회에서 5배수 선정을 해서 당선인께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저희 TV조선에 당의 윤핵관에 이어서 또 권핵관, 장핵관도 있다는 말에 장 의원이 부담감과 책임감을 토로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난국을 좀 돌파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백의종군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제였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새 비상대책위를 출범시키고 나서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것 같은 그런 뜻을 또 시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 두 사람이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이선 후퇴 국면을 맞은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사무총장도 우리 당 후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무총장직도 사임을 했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윤핵관 동반 퇴진 얘기 나오는데 대표님 입장 있으세요? 이미 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장재원 입장문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시단 거죠? 이 윤핵관의 맏형격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비대위를 출범시킨 뒤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데 이어 장재원 의원까지 이선 후퇴를 선언하자 국민의힘에선 여권의 역학구도에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출범 3개월여 만에 지금 여권의 권력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윤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위해서 이른바 윤핵관 정치와의 결별을 결심한 것 같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자 일각에서는 차라리 장재원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특보 등을 맡아서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아시는 대로 윤 대통령은 홍보수석만 교체하는 선에서 이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마무리 지었었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이쯤 윤 대통령은 윤핵관의 전면 부상이 오히려 국정 동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운 것 같다고 전했고요.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무효화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결정타를 맞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핵관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장재원 의원의 동반 이선 후퇴가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판단을 했고 두 사람도 이런 윤 대통령의 뜻을 읽고서 뒤로 물러나는 쪽을 택한 것 같다.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윤핵관 정치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뒤로 물리는 게 순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했고요. 윤핵관 그룹으로 분류되는 윤한홍, 이철규 의원 역시 주변에 대통령에게 부담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당내 상황에 대해 밝혔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지도부 공백 상황이랑요,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 당의 그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걱정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고요. 당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하시는 성격도 아니고 해서 전적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이 이제 부산을 찾았었습니다. 근데 부산은 장재원 의원의 지역구죠. 그런데 장 의원의 모습이 대통령 옆에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지방 행사를 가면 해당 지역의 여당 의원들이 동행하는 게 관례였죠. 그런데 어제는 윤 대통령 곁에 장재원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윤핵관 호소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초선의 박수영 의원도 사실 부산이 지역구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대통령 곁에 여당 의원들이 아무도 없었던 건 지난주에 대구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을 때 윤 대통령 바로 곁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앉았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이 부산항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모두 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항에 온다고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 정말로 모르는 눈치였다고 하고요.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내 분란을 겪고 있는 여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론도 대통령실과 윤핵관 그룹에 좀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오늘 오전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시면 국민의힘 정상화 조건으로 이른바 윤핵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33.6%였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국민의힘 내부의 좀 친윤석열 그룹과 친이준석 전 대표 그룹 간의 대립에서 국민의힘 정상화를 위한 선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결과인데요. 응답자가 33.6%가 윤핵관은 자숙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어서 이준석과 윤핵관 모두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28.1%였고 이준석은 자숙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이게 22.5%였습니다. 또 정상화는 힘들다가 12.1%였습니다. 아울러 응답자 과반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낸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제 이 정권의 실세라고 꼽히는 사람이죠. 바로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장 의원이 사실상 이선 후퇴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지 이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완전한 어떤 윤핵관의 퇴출이 아니라 전국 돌파를 위한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다 이런 지금 해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과연 이런 현상들이 여권의 권력 지형의 실제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장제원 의원이 2선 후퇴를 하려고 하면요. 지금 현재 1선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지금 1선에 있나요? 저는 1선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장제원 의원은 관직이든 아니면 당직이든 어떤 것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선인 비서실장은 공직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2선 후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2선 후퇴가 아니면 과연 뭐냐? 그러면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는 게 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겠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당직을 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2선이냐 1선이냐 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장제원 의원은 원래부터 2선에 있는 사람인데도 실세라고 꼽혀왔던 언론에서 꼽혀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장제원 의원이 정말 백의종군을 선언했는지 백의종군도 지금 있는 걸 내놔야 백의종군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내놓는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역시 아직은 2선 후퇴인지 백의종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장제원 의원이 어제 저렇게 발표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어떤 실세들의 2선 후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과정을 쭉 대입해서 보면 이것도 결국은 근본적인 권력 지형의 변화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낮과 밤에 다 사라졌느냐? 그걸 우리가 관찰을 해보고 나서 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달을 가리켰다고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지형의 변화, 제 견해를 물으신다면 저는 그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권력 지형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지금 윤핵관으로서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책임론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정말 심해지고 거의 수습 불가의 상황에서 가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번에 첫 번째 의총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의까지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나왔던 비판들이 물론 이준석 당대표가 이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이 있겠지만 윤핵관 측에서도 책임이 있을 텐데 왜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들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라는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윤핵관의 어떤 핵심 인물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권력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한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이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새로운 지도체제, 또 지도부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의 공천
또 권력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장제원 의원이 그냥 단순히 임명직을 안 하겠다는 것과 공천과 관련이 있는 당직에 손을 안 대겠다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이른바 윤핵관 라인을 솎아내고 있다. 이런 지금 기사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실의 홍지만 정무 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 2비서관의 사이를 동시에 수리하면서 참모진 쇄신의 폭과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국민에 대한 헌신과 유능함을 주문했던 윤 대통령 목소리를 다시 들어봅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서 대통령실은 수석도 예외가 없다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러한 인사 후속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대통령실 초기 인사 추천을 주도한 윤핵관 측과 밀접하게 내부 정보를 공유하거나 손발을 맞춘 인사들이 그 대상으로 거론이 되면서 윤핵관 라인을 솎아내기 한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무리를 빚은 인사들을 포함해서 스스로 물러난 정무수석실, 시민사회 수석실과 인사기획관실 등의 인사들이 선거 과정에서 윤핵관과 밀접하게 일했거나 윤핵관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실에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요. 이 대통령실 내부의 윤핵관 라인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입니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은요, 윤 대통령이 인사 그리고 정무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제 여의도발로 이루어지고요. 또 그런 언론 보도에 이제 대통령실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정권 초기 인사를 주도한 이제 윤핵관 측의 그림자를 일부 덜어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대통령이 내린 거다 이런 지금 분석이 또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시선을 맞추는 데에서 분리되거나 각자 소속이나 추천 경로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면 대통령실에 근무할 이유가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윤핵관과 맞서온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의 처신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것엔 당대표 책임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어제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히자 이 전 대표는 위장 거세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이 윤핵관을 싫어한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 기술적으로 그들과 멀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뿐이라는 주장이고요. 지난 한두 달 당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일이 원상복귀 또는 최소한 중지되고 있느냐면서 정말 이들이 거세됐는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이 오늘 오전 저희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와 인터뷰하면서 내놓은 발언도 눈에 띕니다. 윤핵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안 좋다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패거리로 규정하고 또 나쁜 사람들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만 그런 그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핵관이란 단어가요? 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의견 가운데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패거리로 규정하고 거기가 또 나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저는 그런 식의 사람들 갈라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재출마할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민심이 떠난 사람은 거기에서 선출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의 이선 후퇴 움직임, 또 일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또 거기에 맞춰서 이준석 전 대표도 뭔가 이제는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촉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견들도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윤핵관이든 이 전 대표든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분란을 만들면 정말 당을 수습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때문에 양측 모두 뭔가 책임을 지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로 각자 입장에 따라서 아마 상당히 상황 판단이 다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처방도 당연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자 이선으로 물러나는 듯한 모양새를 갖췄는데 자 이게 진정으로 이선으로 물러나는 거냐.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걸 위장된 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그에 상응할 정도로 본인도 이선으로 또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뭐 조용히 잠적한다든가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시각이라면. 근데 정말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멀리 정말 진정으로 자숙하는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저게 위장이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은 당연히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찌 보면 상대가 뭐 위장이든 아니든 일단 위장으로 규정해놓고 계속 싸움을 할 명분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어떤 당 전체를 위한다. 예를 들어서 선당 후사의 정신이었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의 시각을 유지하는 한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은 억울하다. 뭔가 당을 바로잡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저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에 연단성상에서 그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계속 이제 갈등이 고조만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준석 대표한테 뭔가 물러날 수 있는 그 룸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명분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건 결국 윤핵관들도 물러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윤핵관 인사들이 이렇게 이선 후퇴에 가까운 그런 선언을 한 것도 결국 이준석 대표한테 뭔가 물러날 수 있는 여지를 그다음에 공감과 명분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윤핵관들이 그래도 좀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치열하게 다투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조금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할 거였으면 진작 좀 후퇴를 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공간을 줬어야 될 텐데 이미 너무나 몰아붙여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처분도 하고 인용도 되고 그 후에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반해서 또다시 비대위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또다시 가처분을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로서 이제 명분은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당 민주주의까지 반하고 당원들의 민심을 떠나고 있다. 이런 명분이기 때문에 사실 윤핵관들이 뭐 진정으로 후퇴했던 아니던 간에 이제 위장으로 규정을 하고 본인만의 싸움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이 수사 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이슈도 좀 짚어보면요. 이런 가운데 또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이 보석 장신구들을 좀 둘러싸고 논란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재산 신고 누라고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은 그 장신구 중에 2점은 지인한테서 빌린 거고 1점은 소상공인한테서 산 거다. 그래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놨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더 팩트는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이 팔찌 1,500만 원대 브랜드의 팔찌이고 또 김 여사는 지난 5월부터 이 팔찌를 좀 수차례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때 이 팔찌를 착용했고 다음 날 윤 대통령의 첫 출근을 반려견들과 배웅을 하는 자리에서도 또 이튿날 또 자택 앞에서 평상복을 입고 경호견들과 찍은 사진에서도 이 같은 브랜드의 팔찌를 착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을 때와 정조대왕암 이 진수식 등에서 해당 팔찌를 착용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지인에게 좀 장기간 빌렸다기보다는 개인 소유물품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오후에 지인이 빌려줬다라는 거 외에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빌린 시점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 여사 재산 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서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돈이 많고 미술 기획을 한 멋진 분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들은 이해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거다. 그런데 재산 신고를 빠뜨린 건 내 잘못이다.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신고를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라는 조언도 내놓았는데 향후 대통령실에서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야당의 공세가 얼마나 강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짧게 전해드렸었는데요. 론스타, 그러니까 국제사모펀드죠.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걸었던 6조 원 규모의 장기 소송전 결과, 오늘은 정부 대응, 그다음에 정치적 파장까지 좀 더 자세히 또 깊게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과에 대한 총평인데요.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런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당시 외환위기 후폭풍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외환은행을 사들였는데요. 이후에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헐값에 매각됐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후에 외환은행을 되파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방해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규모의 소송을 걸었고요. 10년을 이어온 분쟁의 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판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소송 과정 영상으로 먼저 봅니다. 정부라 모여라! 외환은행 지켜주자! 론스타를 쫓아내자! 지면 우리 세금 6조를 론스타에 줘야 되는 상황이죠. 전부 패소가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리고 거라서 봅니다.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1조 원 중에서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청구 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의 판정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금융 쟁점이나 조세 쟁점 등 이 주요 쟁점들 가운데 대부분에서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줬고요. 다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이 승인을 지연한 게 권한 밖의 행위라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론스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당화된 것에 대해서는 기쁘지만 배상 금액은 실망스럽다고 밝혔고요. 한국 정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배상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기는 해도요, 우리 금융당국의 실책이 이제 인정이 되면서 2,800억 원, 여기에 또 10년 동안 생긴 이제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약 3천억 정도의 배상금이 국민 혈세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마냥 잘 막아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금은 최근 환율로 좀 환산을 해서 대략 2,80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좀 인하하기로 한 2011년 12월부터 배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내야 할 지연 이자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돈은 대략 3천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금액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수천억 원대 혈세를 날릴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어서 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판정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좀 검토해서 론스타와 끝까지 다투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한동훈 장관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죠. 통상 중재재판부의 판정에 불복하는 이 취소 신청이 인용이 되는 경우는 최근 수년간 평균 10% 수준으로 10건 중 1건 정도에 그치는데도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에 출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그 취소 신청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법무부의 내부적인 판단이겠죠, 충분히 우리한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론스타 청구액의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우리가 내줄 수는 없다. 내용을 분석해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절차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 장관이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에는요, 그 국제판정부가 과거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받아들인 점이 컸다.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당시 그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윤 대통령, 한 장관을 비롯해서 현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직접 참여를 했던 터라서 더욱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에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인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었고요. 당시에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관련 수사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도 있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을 들어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면서 생긴 손해에 론스타 측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배상금을 낮추는데도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장관의 설명 들어봅니다. 다수 의견은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론스타 측의 유죄 판결 확정될 근거로 해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의 전일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 임원들이 2003년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서를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론스타의 미국 부회장 등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 이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검찰 수사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론스타가 주장하고 있는 손해는 본인들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이제 수사팀이었다는 점이 다시 조명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론스타 사태와 얽힌 인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많이 퇴진되어 있는 또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지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었는데요. 크게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 이렇게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주가 조작 수사팀은 당시 중수 1과 부부장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이끌고 한동훈 장관 등이 참여했고요. 헐값 매각 수사팀에는 당시 중수 2과 소속이었던 조상준 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습니다. 반면 론스타 사태하고 좀 악연으로 얽혔던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또 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했던 당시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중 윤석열 정부에서도 요직에 배치되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또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그리고 야당 출신이긴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던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된 바가 있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추 부총리와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경우 좀 더 직접적인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당시에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를 했고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되팔 당시에는 추 부총리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3천억 원 상당의 국민 혈세가 지금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만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인사들은 또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요.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론스타 사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판정 결과가 나온 어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역시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한 총리의 어제 목소리와 추 부총리의 청문회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봅니다. 제가 거기에 개입을 한 적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이때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제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하고 했었던 것이지 이 하나의 그런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김현장 씨는 참여하신 적이 없다. 참여한 적 없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실질적인 주역을 하셨네요. 제가 외환은행 자본 유치하는데 담당 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당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익을 위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 자, 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서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책임론을 벌써부터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라인이 참사를 부른 거라면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 있는 경제 라인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또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 론스타 배상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힌 대로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았습니까? 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에 대해서는 120일 내에 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400페이지에 이르는 판정문을 분석한 후 또 취소 신청과 집행정지 등 후속 조치 등을 좀 적극 검토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소 신청은 보통 1년에서 2년까지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도 이자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론스타 소송 외에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이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6건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대응 역량은 앞으로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월 청문회 당시 국제소송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사법 시스템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ISD라고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 있어서 제도적 허술함이 있어. 저희 나라가 있다 보니까 론스타나 엘리엇이나 다이안이나 이런데 지금 국제 소송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론스타 같은 건 조가 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가 주관을 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액수라든가 이런 게 천문학적이고 소송에 졌었을 때 어떤 국민적
감정이라든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무부가 검찰에 너무 웨이트를 주다 보니까 좀 소홀히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법무행정을 펴는 것이 또 저를 지명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좀 잘해서 혈세 지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잘못이 일부나마 국제적으로 인정된 셈이어서 당시 이 일을 처리했던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 이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권에서는요 벌써부터 이제 국정조사 지금 청문회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두 가지 관점이죠. 크게 덩어리를 보면 하나는 이제 외환은행 불법 매각, 헐감 매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연 그 매각 과정을 이제 정부가 반대했느냐, 방해했느냐 이런 점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헐감 매각 부분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다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이 좀 궁금해지고요. 더군다나 그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3년이면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한덕수 국무총리나 아니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외환은행 문제에 뭐 개입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노무현 정부 때의 경제관료로서 개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국정조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나 맞는 얘기인지 좀 궁금하고 이제 결국 한다면은 노무현 정부 때의 경제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게 이제 하나의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3천억 원 가까이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건 뭐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거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반밖에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로서 그 수사를 했던 적은 있지만 그 부분 절반밖에 인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그 중재판정부의 사실은 다수 의견은 아니에요.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준 쪽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준 쪽은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걸 국회에서 저렇게 정치 공방을 벌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정말 그 3천억 원이라도 우리가 물지 않을 방법이 정말 뭐가 있는지 냉정하게 저는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문제는 국익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뭐 여야를 떠나서 이건 정쟁의 소재로 삼을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그 청구액 자체는 6조였는데 지금 인정된 배상액이 2,800억 정도니까 좀 적은 금액이 인정됐다라고 해서 이제 끝날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액수가 거의 3천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달려있는 문제고요. 당시에 그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혹시 모피아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여러 의혹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국회에서 감시할 것이라든지 국정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어떤 개인에게 뭐 책임을 묻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파고가 거세지고 있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인데요. 어제 경찰이 김혜경 씨하고 또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배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도 경찰은 김혜경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오후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 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걸 김혜경 씨가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찰의 판단 배경은 김 씨와 배 씨 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월 대국민 기자회견 당시 배 씨를 언급했던 김혜경 씨 목소리와 이 녹취록 속 배 씨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눈치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대로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돈을 얼마나 전에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가 안 돼 있어. 서울대병원에 4번을 갔는데 4번 다 그랬다고. 네, 사모님. 네네. 아, 그러세요. 그럼 늦으세요, 사모님. 댁에 누구 계세요, 사모님?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구매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이용 같은 그런 불법적인 일을 배 씨가 독자적으로 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경찰의 판단인 거죠. 그렇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두 사람을 공범 관계라고 본 건데요.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에 2천만 원 상당으로 파악이 됐고 이 가운데 경찰이 김 씨와 직접 관련됐다고 판단한 금액만 20여 건,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김 씨에게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작년 8월이죠.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수행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그동안 이 건에 대해서는요, 7만 8천 원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식사비가 경기도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 배 씨에게도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 7급 직원 A 씨에게 김 씨를 제외한 일행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지난 24일 배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어제 새벽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소환 당시 김혜경 씨의 모습과 구속영장 기각 후의 배 씨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드시는 건가요? 집에서 배달된 안내 어디야? 가족이 먹은 겁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금이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 영장 기각됐는데. 야, 저거나 뭐야? 잠깐만요. 신경을 사람한테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송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찰이 김 씨와 배 씨를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민주당에서는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다. 김혜경 씨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김혜경 씨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먼지털이식, 소위 말하는 인디안 기우제 지대듯이 나올 때까지 턴다는 정치보복속 정치 탄압성 수사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배모 씨는 공무원인데 그 법인 카드를 김혜경 씨를 위해서 썼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잘못된 관행인데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를 쓰는 많은 분들의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김혜경 씨는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법원이 배모 씨의 영장을 기각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김혜경 씨를 배 씨와의 공범으로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유죄 혐의로 그렇게 송치를 한 건데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요. 뭐 그것만으로도 혐의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찰은 수사된 후에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대선 이후에 6개월의 공소시효에 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 7만 8천 원 관련된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그 기부행위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들이 그 부분과 일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빠르게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고 이제 나머지의 뭐 국고손실죄
강요죄라든지 뭐 직권남용죄라든지 이렇게 공소시효가 좀 더 남아있는 부분들은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좀 김혜경 씨에 대해서 어떤 공범으로 넣기 위해서 좀 정답이 정해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시각인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김혜경 씨가 뭔가 지시를 했거나 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뭐 명백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묵시적으로 공모를 했다라고 보고 바로 이제 송치를 한 것 자체가 좀 무리한 게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그 녹음 파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배 씨가 그 7급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뭐 사모님이 이것 좀 해달래 뭐 이렇대. 아까 조금 전에도 방송에 나왔듯이 사모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그게 김혜경 씨라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자, 그럴 경우에 과연 그 김혜경 씨하고 그냥 이 배 씨하고만 공모하면은 경기도 법인카드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증거가 있다. 그 증거들은 법정에 가도 저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돼 있을 뿐이지 배 씨나 김혜경 씨의 죄가 뭐 없다든지 죄가 적다든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속 여부는 결국 그 수사를 계속하는 수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범, 어찌 보면 김혜경 씨는 공범 그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비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경찰은 그냥 공범까지만 넘겼죠.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지금 1차 송치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회계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까지 수사가 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선거법 위반 부분만 9월 9일까지 공소시효니까 아마 그 이후에도 당시 회계 책임자에 대한 조사,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실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이번 사건의 송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백현동 특혜 의혹과 같은 이제 이 대표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제는요 또 대장동 비리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경찰이 전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정치적인 긴장감이 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제 오늘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 나서면서 대장동 관련 수사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은요, 대장동 의혹하고 판박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검찰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에 딱 맞춰서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시기가 그렇게 됐죠. 오늘 오전에 검찰은 위례 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금융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습니다. 전날 위례 A2-8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등 20여 곳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이틀째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원점부터 완전히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위례 신도시 사업이 대장동의 모의고사였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개발 사업에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모두가 관여가 돼 있고요. 유 전 본부장이 근무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례 사업은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사업 수익은 300억 원 정도로 또 대장동 사업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검찰은 위례 사업으로 기반을 잡은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이 큰 수익이 보장되는 대장동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위례 신도시 분양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5%를 투자하고 분양 수익의 50%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1,100억이 남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 150억밖에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150억밖에 못 받았는데 세상에 예정 분양가가 평당 240만 원이 올랐는데도 수익이 줄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비용 부풀리기를 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반드시 다음 민간 합작 사업에서는 사전에 확정을 해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무조건 확보해라라고 제가 정하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금은 폐지된 법률이죠. 부패방지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대장동과 사업 구조는 비슷하지만 수사는 좀 다른 각도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 부패방지법 7조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취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특히 범죄로 거둔 수익은 무조건 몰수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법은 작년에 없어졌지만 행위 시 법률 적용 원칙에 따라서 2013년 벌어진 위례 신도시 개발에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 검찰 측 설명인데요. 검찰이 또 위례에 그치지 않고 대장동 사업에도 이 법을 적용해서 화천대유가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억 원 수익까지 환수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이 되는 건 아무래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보다 더 윗선의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기존의 수사팀은 김만배, 유동규, 남욱 씨에 대해서 일반 기업에 많이 적용하는 배임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속여서 수천억의 피해를 입혔다라는 논리였는데요. 결국에 공직자는 유 전 본부장 말고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수사팀이 들고 나온 부패방지법은 기본 처벌 대상부터가 공직자입니다. 때문에 현재 유 전 본부장에 멈춰있는 수사가 성남시 윗선에 있던 공직자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틀 연속 지금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에 관한 이런 또 강제 수사에 나서니까 결국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는 뭔가 대장동 수사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수순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까지 나오고 있고 또한 이제 그 최종 결재권자였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까지 과연 수사가 미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례 신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거나 의혹으로 나온 적이 없었던 사건이었거든요. 특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 방식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했다고 이제 지금 주장되고 있는 그 대장동과 비교가 되면서 잘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말은 나왔었지만 이것 자체로 사법적으로 의혹이 나왔던 적은 없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시점상으로 좀 교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위례 신도시가 됐던 대장동 사업이 됐던 결국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또는 이제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뭔가 비밀을 가지고 이익을 취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될 텐데요. 결국에는 검찰에서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배임의 고의가 있느냐 또는 이제 이익을 취할 고의가 있었느냐일 텐데요. 그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종 결재권자라 하더라도 죄책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대장동과 지금 위례 신도시는요,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행업체 같은 걸 만들어서 자, 거기에서 보통주를 어떻게 할당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몇십 배의 이익을 내고 이런 과정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그 참여한 핵심 멤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위례 신도시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 본 그 행사를 대장동에 가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위례 신도시도 또는 대장동도 전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근무하고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결정은 당시에 성남시장이 전부 다 결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집행이 안 됩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장동도 어차피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와 연관돼서 지금 위례 신도시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구조가 똑같고 실제 거기에 핵심적인 일을 한 사람들도 똑같기 때문에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로 당연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로 미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을 겨냥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변호사 대납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는데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비용의 출처이고 이태영 변호사는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입니다.
횡령, 배임, 뇌물, 증거인멸 등등입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도 반박을 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자신과 쌍방울 그룹 간에 이 검은 커넥션이 있다라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쌍방울 사이에는 어떤 불법적인 관계도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건데요. 이어 이 대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화제의 연예계 소식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말마다 송혜 선생의 힘찬 구호로 문을 열었던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 프로그램의 후임 MC가 최근에 정해졌는데 워낙 예상 밖의 파격적인 인선이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후속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무려 34년 동안 진행했던 송혜 선생 뒤를 이어서 이 전국 노래자랑을 외칠 후임 MC, 바로 재치 있는 입담을 자랑해온 방송인 김신영 씨로 전해졌죠. 이 존경받는 선임 MC 후임으로 누가 선정되느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야말로 좋은 의미의 파격적인 선택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믿음직하고 든든한 후계자 두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 모두 안녕. 김신영 씨, 김신영 씨. 아이고. 우리 동생. 얘 내가 77세니까 동생이지만. 내 거 따라서 한 거 아니야? 깜짝 놀라서. 내 사랑받아라! 감사합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말 그대로 아이부터 어르신, 해외 동포까지 사로잡는 전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만큼 새 사회자 후보로 꼽힌 인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상벽 씨, 이상용 씨, 엄영수, 또 임백천 씨를 비롯해서 아주 쟁쟁한 후보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예상을 깨고서 김신영 씨가 선정이 된 겁니다. 1980년에 문을 연 전국 노래자랑에 여성이 홀로 프로그램을 이끌게 된 거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김신영 씨는 데뷔 20년을 맞은 남부럽지 않은 짧지 않은 경력의 소유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의 나이에 고 송혜 선생의 뒤를 잇게 된 점은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과연 도대체 어떤 매력이 그녀를 국민 MC 자리로 이끌었느냐? 바로 친화력, 성실성, 순발력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KBS 제작진이 김신영 씨 발탁 배경으로 이 세 가지를 뽑은 건데요. 방송가에서는 이 세 요소야말로 5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송혜, 김신영 두 사람을 잇는 공통점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네, 김신영 씨는 그간 코올리게 소년부터 이 중년 여성까지 뛰어난 즉흥 생활 연기로 친근감을 보여줬었죠. 또 라디오 DJ와 개그우먼들로 짜여진 이 보컬 그룹이죠. 셀럽파이브 활동 등을 통해서 남다른 대중 친화력을 자랑해왔습니다. 자기 관리를 꾸준히 철저하게 하는 점에선 또 성실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전국을 누비면서 매주 녹화를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을 이끌기 위해서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순발력도 필수인데 각종 행사부터 공개 코미디까지 이 무대 경험이 많은 점도 새로운 MC로서 적합한 부분이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김신영 씨는 고 송혜 씨 후계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김신영 씨는 가문의 영광이라면서 벅차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K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 주실 많은 분들께 인생을 배우겠다면서 버터처럼 사르르 함께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신영 씨는 원래 이제 희극인 출신이죠. 그런데 최근에 칸느 영화제 경쟁작으로 공식 선정된 영화, 거기에 배우로도 출연을 해서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김 씨가 최근 박찬욱 감독에게 발탁이 돼서 영화 헤어질 결심에 출연을 했습니다.
박 감독은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도 받았죠. 박 감독이 평소 김 씨의 이 개그 연기를 보고 반해서 진작부터 작품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오다가 이번에 김 씨에게 직접 출연해 주십사 제안을 해서 성사가 됐답니다. 한편 김 씨가 전국 노래자랑 새 사회자로 기용된 사실이 발표되자 과거 어린 시절 김 씨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일화 또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1989년 7세 때인데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또 음주를 하셔가지고 음주 노래자랑 하셔가지고 네, 통편집이 통편 갔나요? 네, 날아갔다. 예. 네, 훨훨 날아와서 브라운관까지는 도착을 못했다. 저희 오빠와 댄서로 개다리 춤을 4분가량 췄는데 아빠도 같이 개다리 춤을 추기로 약속을 해놓고 아버님께서 제주넘기를 하시다가 호흡이 부족했는지 안개 속에서가 아니고 안개 속에서 여기에서 땡을 받았거든요. 자, 어린 시절에 아버지, 오빠와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올랐다가 통편집이 됐다는 슬프고도 웃긴 일화입니다. 그랬던 김신영 씨가 이제 출연자가 아니라 진행자로 고송혜 선생의 빈자리를 채우게 됐는데 앞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MC로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엔 세계적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10월에 열리는 BTS의 부산 무료 콘서트를 앞두고 각종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BTS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무료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BTS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진심으로 방탄소년단이 2030 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희가 2030 세계박람회가 꼭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만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10월 열리는 글로벌 부산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단 이 박람회 유치를 위해 애쓰겠다는 BTS의 바람과는 다르게 일단 공연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부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연장 시설과 주변 인프라, 안전에 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시에 따르면 BTS 콘서트에 해외 주요 인사와 가족 등 3,500명 이상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나머지 무료 입장권은 일반 관객들에게 배포가 되겠죠. 여러 보도들을 살펴보면 약 10만 명 규모의 콘서트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MBC에 따르면 공연장 주변에는 식당 등 마땅한 편의시설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교통편도 마땅치 않아서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가 아마 기장 쪽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산 도심에 있는 부산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부산역 도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김해공항 이런 데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때문에 부산시는 이에 대비해서 바닷길 선박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KTX 부산역과 가까운 북한국제여객터미널에서 대형 크루즈선, 쾌속선, 유람선 등을 활용해서 공연장 인근까지 관객들을 수송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 수송 작전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이뿐만 아니라 무대 출입문 개수가 하나인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0만 명 모두 해당 출입구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콘서트 장소로 예정된 곳이 이제 과거에 공장으로 쓰였던 곳이 지금 이제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면 놀리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공연장이 아닌 거죠. 비슷한 관객 수를 수용하는 잠실올림픽 주 경기장 출입문이 54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인 거죠. 맞습니다. 이외에도 5만 명이 들어갈 스탠딩석에는 번호도 없이 입장한다는 방침 또한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BTS 공연 소식에 숙박료가 대폭 인상이 되는 등 일부 BTS 특수를 노린 불공정 행위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추석 연휴에 1박 요금이 이제 보통 30만 원 안팎으로 그렇게 매겼던 한 호텔이요. 할인 특가라면서 2박에 750만 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부산시는 엄단 방침을 세우고 또 관계기관과 지도 점검, 계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팬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BTS 병역 특례 문제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어제 이와 관련해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 BTS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국가적 측면의 이득을 한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개병제를 선택하고 있는 채택한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것을 혜택을 주는 이런 경우는 저는 있을 수 없다. 병역 이행에서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역 특례제도 취지에 맞게 국위 선양을 한 BTS한테도 이것을 적용할지 이걸 한번 여론조사로 결정해보자. 지금 이런 건가요? 네, 여야의 반응은 들으신 것처럼 엇갈렸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BTS에게 병역 특례를 줄지 국민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 결정에 참고만 하겠다면서 조사 결과대로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치권 요구대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부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할지 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아서 올해로 입대 연기 시한이 끝나는 이 진이 병역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었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입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사실 BTS만큼 정부의 요청에 잘 응하는 그런 보이그룹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기억하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엔에 갈 때도 같이 가가지고서 함께 정말 국위 선양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이 병역 특례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엇갈리고 있고 정치권의 의견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마침내 여론조사에 한번 붙여보자 이런 의견까지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정부에서 필요할 때 BTS를 활용해서 이런저런데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저거 무료로 하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해주기 때문에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대가가 병역 특례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방부가 결정할 일이지 저거 아마 제가 추정컨대 그 여론조사하면 찬반이 팽팽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참고 자료로 하고는 하지만 불필요한 여론조사가 아닌가. 국방부가 그 형평성, 그다음에 뭐 앞으로 그러면 BTS뿐만 아니고 또 더 국위 선양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저걸 여론조사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용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저희가 순화해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병역만큼 문제만큼 우리나라에서 예민한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거라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기관에서 먼저 입장을 좀 정리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만연히 여론조사에 붙여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면 또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내에서 좀 연구를 해서 좀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